오늘의 키워드는요, 평등입니다. 평등. 금시 생각나시죠? 프랑스의 삼색기. 더군다나 요즘 그 IS 테러 때문에 전 세상에 이 삼색기를 가지고 장식들을 했죠. 조명들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아주 삼색기가 다시 유명해졌어요. 자유평등 파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때요? 자유와 평등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 갈등이 커졌다. 프랑스 혁명 보세요. 자유평등 파괴인데 말이죠. 그 기로팅,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주체자였지만 기로팅 후에 수천 명을 죽였지만 자기 자신이 기로팅에서 죽습니다.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관 때문에 전 세계가 프랑스의 삼색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유평등의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제일 평등 사상과 자유 사상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갈등과 대립과 서로 분열하는 하나의 힘으로 역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 강점하에서 해방되고 열심히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결코 편안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에서 이 불평등 또는 서로의 그 갈등 구조가 말할 수 없이 커졌다는 거예요. GDP가 는 것 이상으로 갈등의 소위 불평등 계층의 차이는 더 늘어갔다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할하고 서로 나눠지는 분열의 속도는 더 우리의 GDP보다 빨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속도로 온 것이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게 막판까지 왔어요. 그게 요즘 말하는 갑질, 가불관계예요. 가불관계. 이 세상에 말이죠. 지역차가 생겨도 남북 분단이 돼도 숨을 곳이 있어요. 숨을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갑을 대립을 하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어디 가든지 남편하고 부인하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요. 남편이 갑질하고 여자가 을로다가 당신 뭐야 갑질해 이거. 선생하고 제자 사이에서 사제지간 선생이 갑질해 이거. 자동차 택시수 하면은 손님이 갑질이냐 택시 운전수가 갑질이냐. 이 갈 때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분할하고 대립해서 가불관계면은 이건 모든 개인이 하루도 가불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정에 들어오거나 직장에 가거나 길거리에 가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가불관계가 꼭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원이 사장한테 갔어요. 사장이 갑질하는 거예요. 와, 막 쏴요. 그러면 나는 을이야 지금. 이게 쏘네? 그럼 내가 한번 붙어? 갑질을질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은 하극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당하면서 야, 당신만 사장할게요?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나도 사장 될 거요. 그러면 갑이 뭐가 되겠어요? 을이 되니까 여기서는 갑질을 당하지만 딴 데 가면은 자기가 또 갑질하는 거예요. 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등 관계를 대립 관계로 보지 말고 서로 상호 협력해서 사장이 사원이 되고 사원이 또 누가 고객이 되고 고객이 또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그 관계로 돌면 평등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립 관계로 보면은 목금, 화, 토, 목금, 토, 금수는 서로 싸우는 게 되니까 순환이 되지 않는다. 대립을 순환으로 옮겨가면 나는 지금 갑 앞에서 을이 되는 것 같지만 갑이 을이 되는 거다. 지금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 관계로 보면은 평등 관계를 단순히 계급 관계로 보지 말고 있다가 아니라 되다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이죠. 20대입니다. 조그만 회사를 차렸어요. 자기 동창생하고.
상급생하고 폴인가? 그 조금 나이가 위에요.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좋아했어요. 대학 중퇴하고 둘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가 여러 군데서 자서전에도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큰 컴퓨터만 있는데 그 컴퓨터를 돌리는 OS 그게 있어야 그 두뇌죠. 그게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큰 메인 프레임의 슈퍼컴퓨터가 개인 컴퓨터로 퍼스널 컴퓨터인 PC로 바뀌니까 메인 프레임 움직이던 OS 가지고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OS가 없으면 그건 깡통이죠. 컴퓨터는 아무 작용도 안 하죠. 그 소프트 OS가 있어야 됩니다. IBM에서 말이죠. 큰 메인 프레임만 팔던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는 큰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개개인이 갖는 PC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시장에 너무 늦게 참여했구나. 큰 것만 만들다가. 앞으로는 PC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OS를 만들 수가 없어. 그까짓 거 그 소프트 몇 푼 된다고 그 OS를 만들어서 사자. 바깥에 사자. 근데 그 당시에는 NPU라고 하는 우수한 PC 움직이는 OS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격도 비싸고 이미 벌써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할 때요. 그래서 IBM에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PC를 만들려고 OS를 살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말이지 돌아다니느라고 몇 시간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그게 화가 나니까 이 사람 돌아온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게 누구요? 빌 게이츠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에 20대의 창업한 지 벤처기업 돼가지고 아무것도 실적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든 OS, PC, OS 실험용으로 만든 거.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 도스, 빌 게이츠의 도스를 병명이 있어요. 원래 자기가 샀을 때의 그 도스는 퀵, 빠르게, and dirty, 아주 더러운 오페레이팅 시스템. 한 번 쓰고 버리는 퀵 앤드 더티 오페레이팅 시스템이니까 큐도스라고 해서 큐도스. 악담이죠. 그러니까 PC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 OS를 그냥 깡통 움직이다가 내버리는 더럽고 급히 쓰는 그런 거다 하는 거를 빌 게이츠가 사다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IBM, 그 참 IBM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 고리앗 같은 거죠. 일종의 그 고리앗처럼 거인 아닙니까? 컴퓨터 회사라는 건 IBM과 그 여타의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동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IBM 회사에 가가지고 빌 게이츠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벤처 기업의 20대의 젊은이가 어마어마한 IBM을 찾아가지고 내 도스 쓰쇼, 내 OS 쓰쇼 하고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아무것도 무명의 어린 작은 회사에 내가 OS를 팔러 갔더니 IBM에서는 정중하게 회사 대 회사로 IBM과 대등한 회사에 자기와 대등한 나이에 대등한 경력 소유자로 1대1로 딱 대해주더라. 자기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IBM 그 거대한 대기업하고 벤처 회사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서로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당신의 회사 말고도 팔 수 있는 권한 당신한테 주지만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팔지만 가격도 굉장히 싸게 주지만 딱 하나 이것이 MS DOS라는 마이크로소프트 DOS라는 이름은 꼭 붙여놔. 그 두 개를 가지고 IBM하고 상담을 하는데 진지하게 정말 그 회사가 뭐 얼마 된 회사냐 우리 같으면 저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냥 저 제일 밑에 그저 견습이나 붙여놓고 할 텐데 여기에는 정말 큰 회사가 작은 회사가 나고 맞먹는 IBM이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빌 게이츠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얘기예요. 햇내기, 햇병아리를
차별하지 않고 당당한 사업 파트너로서 대등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미국의 그것이 오늘을 나를 만들고 그러한 미국에서 사는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어때요? 감동적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빌 게이츠를 대해줬던 IBM의 평등주의. 그 평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네가 뭐야가 아니라 갈등을 낳는 평등이 아니라 서로 핵내기 벤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IBM의 OS를 팔러간 그 빌 게이츠를 당당한 하나의 고객, 자기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정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IBM도 존재하는 것이고 빌 게이츠와 같은 신화적 인물을 낳게 된 것이다. 서양 사회는 being, 있는 사회, 존재의 세계. 그런데 한국의 사회는 되다요. 저 사람 됐어. 아, 저 덜 됐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갑이 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저 사람 밑에 부하지만 내일은 내가 다른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의 대립 관계로 가겠어요? 협력 관계로 가지. 그 기가 막힌 대다의 사상을 읊은 시가 내가 돌이 되면이라는 서정주 시인데 이건 세계에서 제일 긴 시요. 이 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요. 마치 가불병정이 끝없이 돌아가듯이. 이게 우리 10간 12지처럼 됐어요. 이게 한국의 사상이고 우리는 가불로 이 세상을 도는 것이니까 갈등이 아니라 조화와 생성론으로 우리는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땅으로서 돌아가는 이 사상을 밑받침으로 한 민주주의 자유 평등 사상이 나와야 된다. 그 서정주의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보자.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자, 내가 돌이 됐더니 돌은 연꽃이 돼버리고 연꽃은 또 호수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계급이 생겨나요. 근데 내가 호수가 되면, 자, 내가 돌이 돼서 호수가, 연꽃이 호수가 됐는데, 내가 호수가 되면 호수는 연꽃이 되고 연꽃은 돌이 되고. 그러면 다음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돌이 되면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내가 호수가 되면 호수는 연꽃이 되고 연꽃은 돌이 되고,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이거 말이죠. 이 시를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잘못 읽으면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내가 돌이 되면의 끝은 연꽃은 돌이 되고니까 내가 돌이 되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호수가 되면으로 이어지듯이. 대다의 세계는 끝없이 도는 거예요. 10간 12지가 돌고 돌아서 몇천 년의 한국인들이 만들어졌어요. 가난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이 되고 화무 11억 아름다웠던 꽃이 지고 볼상 없었던 그 송충이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나방이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되는 세계예요. 이게 평등한 사회예요. 이게 자유로운 세계예요. 그런데 금수저다, 흙수저다라고 결정되어진 사회, 여기에는 자유평등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낳는다. 결론 뭐겠어요? 한국인이요. 금수저, 흙수저는 없다.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거대한 순환 속에 내가 있다. 되고 싶은 것이 되거라. 흙수저요, 금수저가 되거라. 나는 흙수저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는 흙수저가 되고 내가 돌이 되면 연꽃은 돌이 되고 다시 연꽃은 내가 돌이 되면 또 연꽃은 호수가 되고 이렇게 서정주의 시를 외워라. 견디고 견디면 밤이 아침이 된다. 지금 떡떡거리고 살아? 아니야. 아침은 어느새 대낮의 영광의 빛을 지나서 황혼의 어둠으로 묻히는 것이다. 아침을 자랑하지 마라. 저녁의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것은 순환한다. 생성된다. 그 거대한 생성 속에 나의 생명은 영원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등,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은 결코 금수저, 흙수저 타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흙수저가, 비참한 흙수저가 금수저로 빛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기회와 자유와 평등을 밀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을 때 흙수저 타령은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답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흔히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남직한 그런 이야기죠.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70대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황혼 이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앞세우고 그래서 이혼 수속을 다 하고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그 의뢰인에 향해서 이렇게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반평생을 함께 사셨는데 그냥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두 분 다 제가 살 테니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나 서로 나누시지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이 셋이 식당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 통닭을 시켰던 것 같아요. 통닭이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날개 2개를 쭉 찢더니 이거 먹어 하고 이혼한 자기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벌컥 이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평생을 내가 닭날개만 먹었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반에도 당신만 그 토실토실한 암탉 가슴살은 당신 먹고 나한테는 맨날 이놈의 닭날개만 주지 않느냐. 지금도 헤어지는 마당에서도 또 닭날개냐. 이거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쩍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아니 내가 당신이 늘 닭을 먹을 때마다 닭날개 맛있다고 그걸 떼가지고 먹걸래. 정말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렇게 눈치 없는 영감. 세상에 닭날개가 닭고기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딨냐고. 그건 별미루나 갖고 먹는 거지. 당신 먹이려고 내가 일부러 닭날개 먹은 건데 눈치 없이 어떻게 그걸 평생을 내가 닭날개 좋아서 먹었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할머니가 나갔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정말 한 벽에 한 입을 덮고 잔 부부가 아닌데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식 손자들 다 나눠놓고 황혼에 이혼하는 기가 막힌 이 그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몰랐었구나. 정말 아내가 닭날개를 별미로 알고 좋아하는 줄 알고 늘 나는 맛있는 닭고기를 먹고 그 고기도 별로 붙어있지 않은 닭날개는 의뢰 내 아내 편이라고, 아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오해하고 살았구나.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구나. 그러고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혼을 했구나. 조금만 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오늘 늦게 참고 견뎌온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요. 사과를 하려고. 그 부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결심해서. 이혼하고 난 후에도 또 닭날개를 떼주는 그 남편이 야속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이 할머니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도 잘못이다. 나 닭날개 사실 좋지 않아요. 당신 먹이기 위해서 한 거지 나 닭날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바른 말을 했더라면, 소통을 했더라면 그 할아버지가 알았겠잖냐. 그리고 나에게도 날개 아니고 닭을 함께 나눠 먹었을 거 아니냐. 근데 공연히 남편을 오해한다고 숨기고 좋아하는 척하고 그런 나도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혼한 할아버지에게 문안 전화를 합니다. 받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이 슬픈 이야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닭날개를 먹는 문화권의 특성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겸양지덕, 사랑이라는 게 뭔가, 어머니는 항상 고기를 먹어도 나쁜 부위, 남이 안 먹지 않는 부위, 대개 이 꼬리하고 이 머리 부분은 아녀자들이 먹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나쁜 게 하는 이렇게 그 자기 희생적인 거,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자기 몸을 죽임으로써 인을 행하는 살신성인 같은 것은 특히 남녀 격차가 심하고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의 그 차이가 심했던 과거 한국인의 미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되지 않고 오해가 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려니 그러니까 싫어도 좋다고 그러고 좋아도 싫다고 하는 예스 노가 분명치 않았던 문화권, 여기에서 이 소통 문제가 근대화되고 정보화되니까 참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식 소통 방법, 은근한 거, 대놓고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서양 사람은 확실히 예스면 예스, 노면 노인데 우리는 그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오해를 낳아서 오히려 나쁘게 전달되는 수도 많다. 그래서요, 외국에는 참 드문 일인데 요즘 세상이 바뀌니까 참고 살던 부부들이 막판에 와가지고 말이죠. 거의 뭐 70대, 60대, 70대 그 후반에 말이죠. 다 살고 마지막 정말 청춘도 가고 사랑도 정도 다 시들어버린 황혼욕해 이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거예요. 저 도펴보세요. 2010년에서 2014년 4년 사이에 말이죠. 급함으로 황혼 이혼이 늘어갑니다. 그 말은 평생 고생했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겠다, 또는 나도 기피고 살겠다, 이렇게 두 사람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에서 살아오다가 막판에 죽음을 앞두고 헤어지는 참 슬픈 이야기로 인생을 마칩니다. 금혼식, 뭐 은혼식, 금혼식 하던 거 한국에서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죠. 이런 것이 한국적 소통의 문제. 놀라운 것은 이 초년에 얘들은 이혼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는 초년은 참다가 늙어서 이혼합니다. 이게 다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아름다운 얘기가 거꾸로 슬픈 이야기로 반전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를 낳게 되는 것이죠. 60세 이상 부분의 이혼 건수는 2012년에 4,836명이 쌍인데 지금은 5,914 쌍이에요. 1,000단위가 넘어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거꾸로요, 신혼이혼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거꾸로 노인 황혼 이혼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아서 엑스트라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통 방법이 다르고 요즘 아이들은 전부 이 휴대전화로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부부싸움 하면 옆에 앉혀놓고 카톡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네가 잘했냐 못났냐. 또 자동차에 보면 시끄럽잖아요. 바로 옆에 앉았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되게 고양이나 개가 있습니다. 둘이 말을 안 하죠. 이제 이혼 단계 오면. 소통이 단절되면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출근을 해야 되겠는데, 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아내가 지금 싸움이 났으니까. 말하기 싫고. 그리고 남편이 고양이 보고, 야,
맘마 보고 엄마 보고 나 출근해야 되니까 밥 차리라고 그래. 그러면 그 부인 옆에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직접 안 하고 나비야 아빠 보고 말이야 10분 오면 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이죠. 이혼 직전의 젊은 부부들은 고양이나 개를 놓고 이 중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 휴대전화로 문자 보내고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소통이 옛날 사람보다 솔직하니까 저렇게 이혼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엔 서로 참다 마지막에 폭발될 때는 이미 늦어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통이란 말,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이러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소통인데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뭐였겠어요? 훈민정음 보세요. 문자가 나라 말씀이 말이 서로 달라서 그 문자로 쓰면 서로 사마치 아니할세. 그 보면은 유통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보세요. 여기 유통이라고 됐죠. 불상, 유통, 문자, 불상, 유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유통하면 물건이 유통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마음이 소통되는 거 유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띠 아니할세니까 불상 유통이니까 아니한단 말이죠. 사마띠 아니한다는 게 불상이에요. 유통은 사마라는 거예요. 사마하지 아니할세. 사마하지 아니할세. 사마치 아니할세 하니까 옛날에는 소통하는 걸 사마하다 그랬대. 소통 안 하는 건 사마치 아니하다. 사마치 않다 이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왜 즐거운 일 있으면 가슴이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사마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소통되면 어때요? 가슴이 사무치죠.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와서 정보시대를 뭐 사마시대라고도 하고 말이죠. IT 시대 막 이런 건 사마의 시대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좋은 말을 잊어버렸다는 건 우리가 한국적 소통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와서 이 말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누레 오찌바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보통 가정에서는 부인들이 보통 때 참고 견뎠지만 남편까지 이제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미운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왜 가을에 비에 젖은 낙엽이 지나가 보면 묻어가지고 떼려면 안 떼지죠. 그것처럼 걸치적거리고 떼내려고 그러면 자꾸 묻어다니려고 하는 남편을 누레 옷집아 젖은 낙엽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닭날개 문화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동네도 보면은 황혼여행, 이혼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우리 헤어지는 마당에 옛날 결혼했을 때의 그 밀월여행을 하던, 하니문 하던 거기를 한번 다녀봅시다. 그런 영화도 있어요. 슬픈 영화지만 과거에 사랑했던 시절, 젊었던 시절에 그 아름답던 자기 아내와 가슴이 설레던 그 시절, 그때의 옛날 신혼여행길을 다 늙어서 이제는 손잡고 다니지도 않고 각각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니다가 또 싸워요. 당신이 여기서 이런 말 했었잖아 나한테. 언제 내가 저기서 했지 여기서 했어. 서로 또 투닥투닥 싸워. 아유 괜히 또 같이 나왔다. 이 미운 정이 다 박힌 사람들이 그 쓸쓸한 황혼 신혼여행을 하는 말이야. 코스라는. 그게 누레 옷집아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소통은 우리나라 말로 사마였다. 사마하다였다. 이 사라진 말을 찾아라. 한국적 소통 방법이 서양식 소통 방법과 다른 한국식 아름다운 소통 방법을 그것을 우리들이 나누면 오해하는 일이 없다. 아, 내 아내가 나를 먹이기 위해서 닭날개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거꾸로 여보 나는 이게 말이야 사실 닭날개 내가 좋아해. 나 이렇게 포석포석해서 싫어. 그러고 맛있는 것도 아내다 줘. 또 아내는 아니야 내가 더 닭날개 더 맛있는데. 이러한 정 속에서 어떻게 말년에 이혼을 하겠습니까? 눈치 없는 남편,
또 이해심 없는 아내. 결국은 둘이 손잡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서로 오해를 해서 마지막에 뿔뿔이 흩어져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기 전에 소통의 문제, 소통에 단절되었을 때의 오해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황혼, 이혼의 급상승하는 커브는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번에 키워드는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낯선 단어인데요, 보통 사람이 이게 모릅니다. 컴피티션이라는 말이에요. 컴피티션. 잘 보세요. 컴피티션.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올 겁니다. 요즘 갑작스레 이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어요. 왜 컴피티션이 왜 어려우냐 그러면, 왜 낯서냐 그러면, 두 정반대되는 두 말을 하나로 합친 말입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옛날에 서로 대립되던 말들이 오히려 현대에 와가지고 동의어처럼 합쳐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다른 두 말을 합쳐진 말,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말이 된 거, 이걸 포트만토라고 그러는데, 포트만토. 포트는 항구라는 뜻이고요. 만토, 이렇게 덮는 가방, 이런 거예요. 양쪽으로 열리는 가방을 포트만토. 뜻이 양쪽으로 열려요. 단어 두 개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여행할 때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그 포트만토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두 합성어를 이렇게 포트만토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fog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스모그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도시에 오늘 스모그가 많아. 스모그. 그거요, 19세기 때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영어 사전에요, 스모그라는 말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스모크 하면은 뭐가 돼요? 연기가 됩니다. fog, 안개하면 뭐가 됩니까? fog,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안개가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고 아침에 안개가 끼면 전에 못 보던 스모그가 생기는 거예요. 미세먼지 같은 거, 스모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장이 없었을 때, 연기를 내뿜지 않았을 때의 도시에는 연기 아니면은 안개였는데, 오늘날의 산업사회 공장지대의 그 도시에서는, 또 공장이 아니더라도 연기와 도시의 연기와 도시에 낀 안개가 합성이 되면은 아주 호흡이 곤란하고 일종의 공기 오염이 되는 스모그라고 하는 현대의 한 단어와 함께 그런 현상이 생겨났다. 옛날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 많이 만듭니다. 가령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우리 놀면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얘야 공부하라, 놀지 말고. 공부란 말하고 논단 말은 정반대인데. 이게 에듀케이션이라는 말하고 엔터테인먼트 합쳐가지고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놀듯이 공부하고, 공부하듯이 놀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컴피티션. 코퍼레이션이라는 건 협력한다는 뜻이고, 컴피티션이라는 말은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협력하고 경쟁이라는 건 정반대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라이벌 회사한테 협력합니까? 방해하죠, 거꾸로. 경쟁 회사에는 전혀 협력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과 협력이 하나로 돼서 컴피티션. 경쟁 협력이 하나로 묶여진 새로운 경쟁 방법, 새로운 협력 방법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스포츠, 학문,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도 보면은 경쟁 관계가 협력 관계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것이 공부가 되는 세상처럼. 이런 경쟁 사회가 협력이 된다?
뭐 시험 칠 때 서로 컨닝하도록 자기 답안지 보여주는 게 컴피티션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닌 당당한 경쟁이 바로 협력이 되는 새로운 경쟁 방식,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모랄,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모르면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비협력, non-cooperative games라는 그 이론으로 그것이 뒤늦게 1994년에 존 내시가 이 노벨상을 탑니다. 그 이론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경쟁 협력 관계에서 엉뚱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 영화에도 나왔어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영혼인가? Beautiful Min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참 좋은 영화죠. 감동적이에요. 그 알리오샤라고 자기 부인인데 참 헌신적으로 끝까지 버림받은 한 남성을 위해서 그 제자였어요. 그 존 내시의 제자였는데 끝까지 도와줘요. 물론 마지막엔 이혼합니다. 그때 존 내시가 노벨상을 탈 때 그 자기의 제자였고 그 사람 아니었으면 자살했을지 몰라요. 헌신적으로 일해준 나의 오늘의 영광 뒤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하고 알리오샤를 이렇게 소개할 때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존 내시가요, 처음 대학 교수가 돼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들어가가지고요, 학교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전부 닫아놓은 거예요.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학생들, 더운데요? 여기는 에어컨디션도 없어요. 시끄러워도 이 바람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강의하냐? 나 강의 못하면 문 닫아. 애들이 불평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남이 다 닫았는데 싹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내시가 화를 내가지고, 이봐, 여학생, 문 닫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 아저씨들을 향해서 아저씨 하고 소리 지르요. 여보세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 컴프레셔를 하던 사람이, 왜 그래 학생?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리 수업을 하는데요 한 시간 동안만 딴 데 가서 일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렵지 않죠. 우리 뭐 딴 데 가서 그러면 하지. 간 거예요. 선생님 됐지요? 저 소음 때문에 여기 닫아라. 아니다, 더우니까 열어야 된다. 서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갈등을 이루었는데요, 갈등의 요인을 없애지만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경쟁자가. 닫으려는 사람과 열려는 사람이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그 관계를 없애면 우린 친해질 수 있고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컴피티션, 경쟁자가 협력자로 옮겨질 수 있어서 경쟁이 바로 협력이 되는 이론으로까지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론을 한번 존 내시 이론을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 학급에 자기 반에 기가 막힌 금발에, 이게 저 외국의 경우라고 합시다. 금발의 미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여대생 하나가. 그러면 대개 보면은 멋있는 여학생 근처에는요, 남자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듭니다. 쫙 모여들어요. 남학생도 여럿이 있는데 보면은 꼭 그 얼굴 얼짱 하나가 꼭 있거든요. 이게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자는 하나인데 그 여성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 10사람이에요. 10사람이 다 왼수되는 거예요. 이 경쟁에, 사랑의 경쟁에 친구끼리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여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참 웃기는 이러네요. 그 여학생을 각자가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포기하면. 서로 가지려고, 서로 내 상대로 끌어들이려니까 싸움하는 거지. 아, 나 쟤 포기했어. 아, 나도 포기했어. 다 포기했으니까 경쟁자가 협력자로 돼서 그 퀸을 모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경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딸이 둘이 있어요. 어머니가 뽕 따와라 그랬습니다.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딸 하나는요, 뽕을 막 이만큼 가득 따왔어요. 그런데 다음 그 둘째 딸은요, 반밖에 안 따온 거예요. 반밖에. 그 얘는 열심히 땄는데 너는 이게 뭐냐고 야단을 친 거죠. 얘는 뽕만 따내고 얘는 뽕도 따고 님도 본 거예요. 이게. 반쯤 뽕 따고 핑계 삼아가지고 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뽕이 찰 수밖에요. 자, 첫날은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죠. 얘가 졌어요. 다음 날. 문제는 다음 날이에요. 엄마가 얘들아, 니들 왜 뽕 따러 안 가? 그러면 열심히 뽕만 따낸 뭐라 그래요? 엄마, 어제 내 죽으라고 뽕 따는데 오늘도 또 따? 항의합니다. 나 안 갈래 막. 근데 둘째 딸은 뭐래요? 엄마, 나 또 오늘 뽕 따러 갈까? 시키지도 않는데도 뽕 따러 간다네 얘는. 왜? 뽕 따러 가야지 뭘 보거든요. 일과 사랑이라는 것이 반대되면 영원히 이거는 대립관계니까 뽕 따는 일과 님만한 일이 서로 대립관계면 뽕을 따거나 님을 따거나 이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경협하듯이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윈윈. 또 이것을 다른 경우로 치면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관계. 이해가 상충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대립이 되지 않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이런 윈윈으로 일을 끌고 간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업 활동이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경협하는 경쟁사였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원래 경쟁관계였는데 협력관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 소니는 VHS라고 하는 베타막스라고 하는 하나의 비디오 그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네들 표준형으로 만든 작아요. 그런데 VHS라고 하는 거죠. 좀 크고 컴팩트하지 않는데 VHS는 모든 경쟁자에게 이걸 공개해버렸어요. 자, 경쟁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기술을 줘버린 거예요. 내 경쟁자들에게. 그랬더니 기술을 독점한 소니는 혼자서 모든 거와 경쟁을 하고 협력사는 없는데 이게 스탠다드가 되니까 그것을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걸 같이 쓰니까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니까 베타막스를 완전히 죽어버리고 VHS가 표준형이 됐다. 그 리눅스는 말이죠. 그 리눅스라고 하는 O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리눅스는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의 소스를 공개해가지고 그걸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구글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 검색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그 리눅스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 수천 달 놓고 하는 거기에 OS로 일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써봐서 되겠어요? 그 구글은 리눅스를 쓰는 거예요. 그 OS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디펙토 스탠다드. 그게 표준으로 되니까 서로 덕을 본다. 거기에서 빠진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즉 컴피티션 하는 쪽이 컴피티션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사천 논사면 배 아픈 사람들, 청기와 장수로 이름 높은 한국의 오늘의 기업들이나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 경쟁과 협력의 대립관계를 하나의 합성어로 만들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어울리는 포트만토, 이 합성어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미국 모든 시장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독점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협력 대상자들을 모여서 경협, 경쟁도 아니고 협력도 아닌 경협 관계를 만들어 봐라. 이 배터리를 어떤 것을 표준형으로 어떤 것을 세계 시야를 가장 많이 갖게 되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구를 함께 협력함으로써 반대 회사지만 이 배터리가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을 동시에 나눠 쓸 수 있다면 그때 독점하는 기술보다는 공개를 해서 함께 백지장도 맞들만 낫다고 십시일반이라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있다. 내가 독점할 생각을 말고 서로 포기하고 그 사람을 동시에 함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퀸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이 안 되면서도 그 아름다운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는 여성은 비록 아내는 안 됐지만 아름다운 추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죠.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봐라 하는 것이 나의 충고.